안녕하십니까. 건강비전 2050 당뇨병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뇨병 하면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그 증후군이 있는데요. 그 증후군을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대사증후군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여러분들이 A, B, C, D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A는 영어로 abdominal obesity, 복부 비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B는 blood pressure, 그다음에 C는 cholesterol, D는 제가 강의드리고 있는 diabetes. 그래서 사실 A, B, C, D를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사실은 당뇨병이 오기 전 그 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콜레스테롤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문제가 찾아온 것을 이야기하고요. 혈압도 고혈압은 아니지만 바로 전이고요. 그 다음에 복부 비만도 정말 지나치게 보기 싫을 정도도 아니지만은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 그 대사증후군의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복부 비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허리둘레와 그 다음에 힙, 제가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힙, 그 다음에 영어로는 waist, 허리와 힙 둘레가 1 이상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1이면은 허리 둘레와 힙 둘레가 같다는 거고요. 1이 초과됐을 때, 그러니까 허리가 힙보다 더 뚱뚱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미국 사람보다 날씬해도 미국 기준으로는 남성인 경우는 40인치고 여성인 경우는 35인치인데 그렇게 되는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부 비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혈압은 130에 85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혈압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또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는 혈압입니다. 그래서 130에 8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중성지방의 정상 수치가 150인데 150 이상 됐을 때 채식을 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150 이상 됩니다. 주로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해서 중성지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을수록 좋은데 남성인 경우에는 그 40 미만일 때, 여성인 경우에는 50 미만일 때 문제라고 그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공복의 혈당입니다. 공복의 혈당이 100 이상이 되면 이제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된다고 기준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열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A, B, C, D지만 사실은 5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그 기준이 적용이 되면 5가지 문제가 다 있지 않더라도
대사증후군,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이나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을 그냥 방치해두면 당뇨병, 그 다음에 당뇨병의 합병증,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생기는 시력상실, 만성심부전증, 절단수술, 심근경색, 중풍,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사증후군이 사망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사증후군은 매우 흔하고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당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을 줄이는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혈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약, 소화기관에서 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약, 그 다음에 근육이 당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약, 그 다음에 지방이 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약, 그 다음에 췌장이 인슐린을 잘 분비하게 하는 약, 이러한 약들로 한 대여섯 종류의 약이 있지만 그 대여섯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당을 감소시킬 때 중요한 것이 히모글로빈 A1C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당이 있고, 당은 글루코스죠. 그 다음에 히모글로빈 A1C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은 혈액에 들어있는 그 당분을 검사했을 때 당이 나오는 거고요. 히모글로빈 A1C하고 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히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적혈구에 있는 거죠.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도너스 모양으로. 근데 이제 적혈구가 혈액 속에 돌아다닐 때 당분이 많이 있으면 당분과 이렇게 부닥치면서 이 당분이 이제 이 적혈구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적혈구의 6% 미만이 정확하게 5.9%라고 하는데 5.9% 미만이니까 그 적혈구 100 중에서 100개가 있다면 한 6개 정도만 이 6% 정도만 이 당이 이제 당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당이 점점점 증가하면 이것이 6%가 7%, 8%,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한 40 정도 올라갈 때마다 1%씩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약 7% 정도 여러분들의 그 적혈구의 7%가 당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으로 감싸져 있는 그 수치를 재는 것이 히모글로빈 A1C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잽니다. 왜냐하면은 백혈구의 수명이 1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되죠. 근데 이제 4개월 되면은 적혈구가 죽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지켜보던 그 당의 그 평균을 적혈구에 얼마나 당이 많이 붙어 있는가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정확한 것이 이제 매일 혈당을 재는 것은 그때그때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공복이면 혈당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혈당이 정말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히모글로빈 A1C라는 것을 재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래서 7% 미만이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 그리고 정상인인 경우에는 6%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을 썼을 때 이제 모든 약이 한 1% 정도, 어떤 약은 2%까지, 그러니까 9%에서 7%로 감소시키고 8%에서 6%로 감소시키니까 평균 당을 40에서 한 80 정도로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이 125 미만이어야 되는데
200인 경우에는 이 약을 먹으면 120 미만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공복이든 공복이 아니든 당뇨병 환자는 200이 훨씬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이제 200일 경우에 이제 120 혹은 230, 40일 경우에 140 이렇게 조절을 하면 7% 미만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당뇨병 약입니다. 근데 약이 듣지 않는 경우는 뭡니까? 300, 400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을 도수를 높여도 2%, 맥시멈 2%까지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300, 내 평균이 300이다. 그러면 2%로 계산을 하면 한 220까지밖에 못 내리는 거거든요. 40이 1%씩으로 계산을 하면 약 평균 그렇거든요. 그러면 220까지 내리지를 못하니까 약을 먹었는데도 당이 계속 높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약을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두 개를 더해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2%가 4%가 되니까 약을 두 개 썼더니 300에서 220으로 갔다가 220에서 이제 140까지 됐다. 그래서 나는 약을 두 개를 먹어야 된다. 근데 두 개를 먹는데도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또 세 가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약의 숫자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 약의 가장 큰 후유증은 체중 증가입니다. 근데 당뇨병의 원인이 뭐예요? 체중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조절을 하면서 원인은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당뇨병 약 자체가 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을 약을 무조건 나쁘다고 안 쓰는 것은 또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평균 당을 80까지 감소시키기 전에는 사실은 약의 도움을 얻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당뇨병에 걸려 있는가, 또 내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지금 당뇨병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식생활을 당뇨병 약을 복용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과 근육의 제각기, 간에서는 당을 못 만들게 하고 근육과 지방에서는 당을 많이 흡수하게 해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약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췌장에서 무엇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해야지 당이 떨어집니까? 인슐린, 그렇죠? 그래서 서파닐유리아라고 하는데 글라이드라이드, 글로미프라이드, 글리포사이드, 그 다음에 메글루타나이드, 리로글루타이드, DPP4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췌장에서 당을 감소시키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하게 하는 약, 왼쪽은 당을 못 만들거나 잘 흡수하게 하는 약. 그렇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합적으로 쓰게 되면은 1%, 2%, 3%, 4%를 떨어뜨리는데 이것의 가장 큰 후유증이 뭐라고요? 여기에 예외가 한두 개는 있는데 대부분 다 비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비만은 당뇨병의 또 위험 요인이 돼요. 그래서 치료제 자체가 위험 요인을 일으키는 그 후유증이 있는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순환이 됩니다. 어느 정도 당은 조절하지만 많이 장기 복용하게 되면 결국은 당뇨병 약 때문에 당뇨병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도 저것도 안 돼서 이제 이것은 다 이제 알약인데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한 상태면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인슐린 주사입니다. 그래서 그 췌장이 이제 포기를 했고 더 이상 인슐린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하게 돼요. 근데 또 인슐린의 후유증도 지나치게 많이 맞게 되면 또 비만증이 생깁니다. 비만이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또 물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붓고 그 다음에 사방이 그냥 등치가 커지는데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등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고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이 약들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을 바꾸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는 잠시 잠깐 그것이 이제 몇 년은 되겠죠. 그 급한 불을 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현대의학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년 동안, 거의 10몇 년, 20년 동안이라도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당뇨병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에칼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화기능, 그 소장에서 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약이 바로 에칼보스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핵심 개념은 절제입니다. 무엇의 절제일까요? 모든 것의 절제인데 대표적으로 식사량의 절제입니다. 물론 뭐 탄수화물 줄여라, 또 단백질을 증가시켜라, 또 지방질을 줄여라 이러한 그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소량을 섭취하신다면 당뇨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칼로리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2000칼로리, 한국 사람들은 2000칼로리인데 한 1500에서 1200칼로리로 내리시고 여성인 경우는 한 1500에서 1700칼로리, 1800칼로리인데 한 1000칼로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드시는 음식량을 줄이시면 사실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음식을 안 드시고 또 어떠한 음식을 잘라내시는 그러한 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음식은 제거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감자, 고구마, 각종 그 당분이 많이 있는 과일 이러한 것들도 절제해서 드실 필요가 있고 자동으로 절제돼서 자동으로 그 당의 수치가 낮은 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신 분들은 채소를 5설빙을 드시면은 과일이나 탄수화물 떡과 같은 그 밥 종류, 곡류 종류를 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대1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 서빙을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수 종류, 특별히 파스타 종류는 여러분들의 주먹진 요만큼의 양이 원 서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만큼 드시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꼭 드셔야 되면은 쥔 주먹 요 정도 아이스크림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반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버터를 혹시라도 빵에다 버터를 발라 드셔야 된다 했을 경우에 여기 보세요. 골무, 그쵸? 여러분들 바느질 할 때 쓰는 골무 정도 사이즈 정도 되고요. 피넛버터도 엄지 골무 정도. 그 다음에 미국 분들은 치즈를 드시는데 그분들은 꼭 치즈를 드셔야 된다면 두 손가락의 3분의 2 정도의 표면 정도의 치즈 원서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이제 손바닥만한 것이 원서빙이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을 좀 더 채식으로 바꿨을 때 이제 더 당뇨병을 극복하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육식 대신에 고기 대신에 콩으로 바꾸시고 견과류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일반 바다 대신에 버터이라 그러죠. 버터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견과류로 만드는 견과류 바타를 만들어 드시면은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치즈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제 그 몸속에 좋은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짜지 않고 그렇게 맵지 않는 김치를 드시면 굉장히 좋은 유산균, 사실은 체중을 감량하게 하는 좋은 유산균을 김치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절제하고 풀만 먹어야 되냐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생활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좋아하시는 건강 음식 중에서 이제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사용한, 손가락으로 사용한 여러분들이 드셔야 할 양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을 굉장히 재밌게 하실수록 더 좋습니다. 3-4마일, 하루에 3-4마일 정도 걸으시면 참 좋은데 이것이 제가 걸어보니까 천천히 걷는 속도로 한 45분에서 1시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3-4마일을 걸으실 때 그냥 걸으시지 말고 요즘에는 오디오북이 많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됐든 찬미가가 됐든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좋은 책들을 오디오북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많은 명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정신적인 수양과 또 교양을 위해서 책도 읽고 운동하시는 그런 재밌게 걸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고요.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신나죠. 그리고 가르닝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채소밭을 가꾸면서 진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워크, 집안일을 하더라도 그냥 이제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신날 수 있는 청소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신나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서도 수영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춤도 아주 품위 있는 춤이 있죠. 춤을 추는 것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눈을 치우는 것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 눈을 치우거나 낙엽을 치우거나 식물 쓰레기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가꾸는 것이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희열을 느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혈당 조절은 훨씬 더 효과적인데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당일 투병하시면서 행복해야 하는데요. 행복 호르몬이 3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맛없는 거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서 저혈당이면서도 맛있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새로운 것을 얻을 때 나오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깨달은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좋은 것을 내가 얻을 때는 도파민이 나오고 그 얻은 것을 또 남에게 쉐어할 때, 나눌 때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호르몬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함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3가지 호르몬 때문에 느껴지는데 내가 얻었을 때는 도파민, 내가 나누었을 때는 엔돌핀, 그리고 함께 했을 때는 옥시토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나온 도파민과 엔돌핀이 다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당뇨병 환자끼리 모일 수도 있겠고 또 이러한 행복함을 함께 체험하려고 하는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함께 하는, 독서를 함께 하는, 또 말씀을 함께 토론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행복 호르몬을 체험하시면 당뇨병이 됐든지 어떠한 현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만성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인가? 무조건 같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또 그룹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 정말 우리 삶에 가장 큰 행복함과 가장 큰 의미를 주나 하는 것을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경제학 잡지를 보니까 The most smashable 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most smashable이 뭔가 하고 제가 읽어봤더니 물건 중에서, 상품 중에서 완전히 부서졌을 때 부서진 조각을 하나를 딱 보고도 알아볼 수 있는 물건, 상품, 그것을 most smashable product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만들어진 상품 중에서 가장 스매시블한, 조각조각 났을 때도 그 조각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상품 2가지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이 한쪽에서는 이 병 깨진 것을 집어보고 사람들이 이거는 코카콜라 병이다 라고
알아보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한 조각을 봤지만 이거는 아이폰이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얻었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왔겠죠. 근데 또 나누어 드려야지 엔도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떨까? 내가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졌을 때 세상이 나를 산산조각으로 만졌을 때 나라는 조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과연 나를 Made in Christ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나의 깨어진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다 좋습니다. 다 마음에 맞고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 상품인가? 이 세상의 상품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상품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당뇨병을 극복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식생활, 운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그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당뇨병도 능히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